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리는 진주 같은 여름 어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 온전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멸치와 함께하는 1박 2일 어촌 체험마을의 즐거움 속으로 김의태 기자가 안내합니다. 남해 은전마을이 수평선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을보다 바다가 먼저 보이는 곳. 은을 캤던 동굴이 있던 마을, 그 은을 팔던 상점이 있었다고 해 은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전마을 1박 2일 어촌체험 프로그램에 딸과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아빠 꽃게가 화난 것 같아. 그래. 이 오징어 아저씨 춤추는데? 응? 오징어 아저씨 춤. 그래도 춤춘다. 야, 이거 뭐야? 색색의 마을 방파제가 딸아이의 시선부터 사로잡습니다. 마을 앞 몽돌 해변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배에서는 바쁘게 그물이 내려지고 해변을 빙 둘러 그물을 칩니다. 프릭 그물 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하나둘 모여든 장정 30명이 해변에서 그물 양쪽 끝을 잡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잡혔어. 막 튀어. 내려서. 점점 끌려오는 그물. 마지막 힘을 쏟아냅니다. 드디어 해변으로 올라온 그물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후릭 그물엔 갑오징어, 농어 등 크고 작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다 잡았다. 사진 찍어야 돼. 됐어. 울어가 이거.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아 이런 경험 진짜 처음입니다. 오. 야. 은전마을 바다가 즐거운 또 다른 이유. 바로 수상 레저 때문입니다. 은전마을은 어촌 체험뿐 아니라 몽돌 예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다양한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나는 수상 레저를 즐기고 은전마을 바로 옆 독일마을 파독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 가난했던 시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먼 나라 독일까지 가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옛날에 독일까지 간 할아버지들이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신 거야. 거기 이제 상을 사가지고. 반세기가 지나 그리운 고국 땅을 다시 찾은 이들은 아름다운 남해에 이렇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독일 마을까지 둘러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 멸치찌개가 끓습니다. 메뉴는 멸치 쌈밥. 마을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멸치가 맛의 비결입니다. 딴 지역보다 멸치가 맛이 좋아요. 무슨 고기든지. 젓가락, 숟가락이 쉴 틈이 없습니다.
멸치가요 살아있어요. 맛있고 담백하고 청양고추도 맛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어두워진 마을 해변은 마을 주민들에게 잠시 극장이 됐습니다. 한켠에선 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간식도 숯불에 구운 멸치,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영화 볼 때 딱입니다. 한밤 소원 등을 띄우기 위해 사람들이 몽돌 해변으로 모였습니다. 젊은 연인 한 쌍도 조심조심 소원 등을 준비 중인데요. 이제 이분 은정이랑 같이 오래 가려고 그런 소원 비었어요. 저도 딸과 함께 소원 등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제 소원 등을 띄웁니다. 안녕. 다음 날 새벽 멸치잡이에 나선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 바다에서 나는 멸치. 여름, 가을, 겨울 잡는 시기에 따라 그 쓰임새는 다 다릅니다. 네, 그래 이제 액젓 담는 거, 액젓이나 육젓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늦가을부터 잡히는 멸치는 기름이 적어 주로 말립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은빛 멸치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남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살아있는 멸치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작지만 빼놓을 수 없는 생선 멸치. 작은 은전마을은 은빛 멸치처럼 남해에서 반짝이는 소중한 어촌입니다. 네, 해양수산부가 전국 256개 해수욕장의 바닷물을 채취해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황이죠.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라는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어촌 마을로 떠나는 휴가 계획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 네. 저희 이제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패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하루에 30% 가까이 폭등한 주식이 화제입니다. 예. 그야말로 대박인데 이유가 인기 개그맨 유재석 때문이라고 하죠? 네. 네. 그 회사가 FNC, 네.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뭐 SM, JYP 또 뭐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으로 신흥 레벨로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바로 이 FNC 엔터테인먼트가 유재석 씨를 전격 영입했다. 네. 그동안에 유재석 씨는 어떤 소속사가 없이 이제 1인 기업으로 다녔었는데 이제 이번에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영입했고 관련해서 이 FNC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동안 유재석 씨는 소속사 없었습니다. 네, 홀로 지냈습니다. 네. 주가가 얼마나 급등을 한 겁니까? 뭐 당연히 30% 예. 가격 상한 뭐 폭까지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좀 튀어 올랐는데 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한성호 대표가 이 계약 전에 또 주식 뭐 매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네. 어제는 저 FNC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화두였습니다. FNC 창업자, 최대주인 한성호 대표 어떤 인물입니까? 가수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다음부터 좀 하다가 뭐 매니저도 하다가 기획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린 이제 그런 네. 인물인데요. 현재 지금 보면은 그렇죠. 1집 앨범을 발매까지 했던 가수 경력이 있었는데 이뒤로부터 저 FNC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으로 변신한 다음부터는 거의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그룹 중에서 이제 FNC, FT 아일랜드 또 CN블루라는 이제 그룹이 있어요. 이제 CN블루가 일본에서도 또 대박을 쳤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연예인 중에 이국주, 뭐 송은이, 뭐 윤진서 배우, 이다혜 씨를 이제 속속속속
그러니까 가수, 배우, 개그맨 이제 3대 축을 모두 영입을 하면서 신흥 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유재석 씨를 영입하면서 종합 연예 엔터테인먼트로 또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평가 얻고 있는데, 아까 좀 이상한 거는 정철지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한성호 대표가 그 유재석 씨와 전속 계약 발표하기 한 열흘쯤에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주식이 오를 걸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수 있는 네, 왜 그렇죠. 팔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궁금증이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 오른 후에 뭐 팔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오르기 한 2주 전에 팔은 건데 예. 팔은 액수가 110만 주여서 한 253억 정도를 이제 캐시화, 현금화 한 거거든요. 예, 한 대표가. 그래서 왜 자기가 알았으면은 더 늦게 그렇죠. 팔았으면은 뭐 몇백억이 더 나왔을 텐데 했는데 지금 예상은 한 200억, 250억 정도를 가지고 이번 세팅에 다시 한번 투입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재석 사단도 다시 영입하고 회사도 다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 차원 그런 어떤 현찰이 필요해서 일부러 좀 매각을 해서 한 250억 정도의 현금을 챙긴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과정상 절차상으로는 어떤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팔았지? 이런 네, 그런 의구심은 드네요. 네. 근데 FNC가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었다 떠났던 김용만, 노홍철 뭐 이런 연예인들 또 영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근데 어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이제 공식 보도는 오피셜로 나왔는데 실은 이제 요즘은 사단별로 움직입니다. 가령 김구라면은 김구라 씨 사단이 움직이고 유재석은 사단이 움직여서 이번 김용만, 노홍철 씨도 같이 FNC가 사단별로 이제 계약을 하냐 아니냐 이게 연예계의 화두였었는데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썰이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또 보니까 연예 뭐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게 기간상의 문제일 뿐이고 노홍철 씨, 김용만 씨가 왜냐면 집행유예 뭐 이런 게 다 풀렸거든요. 법적으로는. 곧 영입 소식이 들릴 것이다라는 여부도 있어서 네. 앞으로 이 김용만 씨 도박 혐의였었죠. 노홍철 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성호 대표 자본금 3억으로 FNC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요즘에 그만큼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박을 낸 또 한 명의 대표 바로 연예인 배용준 씨인데 어제 이제 기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용준 씨와 결혼하는 박수진 커플 국내 신혼 여행지를 정했는데 남해의 특급 골프 리조트 네. 하루 임대료가 1,000만 1,000만 원. 원이라고 하는데 어딥니까? 글쎄요. 저도 여기 뭐 가보지도 못하고 독특한 곳이기도 한데, 예. 그 클럽 관계자들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홍보용으로는 굉장히 이제 뛰어나겠다. 남해에 있는 풀빌라라고 하는데, 글쎄요. 1,000만 원 단가가. 하루에 1,000만 원이다. 네, 1박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글쎄요.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요? 아직 일반 고객들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객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목적으로 지어진 빌라죠. 상당히 고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신흥 부자를 만들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유망 산업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토불이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이라지만 강남 엄마들에게 통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수입 분유와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앞타땡이라는 그 독일제 분유거든요. 네, 네. 그게 한 요만한 통에 한 8만 원, 뭐 백화점에 10만 원대 팔고 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예, 한 통에 8만 원 정도. 사실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뭐 사냥 분유, 그러니까 뭐 사냥으로 만든 분유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했었어요. 그게 가장 비싼 분유였는데 더 비싼 것 같아요. 그 사냥 분유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앞땡밀 요거는 이제 그 전부터 많이 강남 엄마들이 먹였던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독일 쪽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미 유명했던 많은 그 분유들도 이유식들이 있었는데 예. 뭐 이름만 들면 척부 말고 뭐 배땡 먼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홀땡 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많은데 이름을 밝히기 어렵지만 그렇죠. 근데 요새 엄마들이 이걸 대부분 다 직구를 해서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그전에는 이제 수입 브랜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을 특정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없어서 못 팔았다 할 정도였고 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어려운 공정들을 통과하고 모유랑 가장 비슷한 성분이다. 또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데메테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유기농 그 인증 과정을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분유들로 알려져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워낙에 800g 한 통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강남 엄마들이 많이 먹이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수입품을 먹이는 엄마들이 강남 엄마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이설주, 또 독일제 이유식을 먹인다고 하는데 이설주의 수입품 사랑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앞다땡이라는 그 독일 브랜드의 분유를 지금 김정은과의 사이에서 낳은 2세에게 먹일 뿐만 아니라 저번에 임신했을 당시에 입었던 베이지색 롱코트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라고 하고요. 항상 들고 다니는 저 핸드백, 클러치백도 국내 판매가가 200만 원대가 되는 명품입니다. 네. 저게 거의 신빙성이 높은 게요. 뭐 일반 이렇게 나오는 이제 북한 전문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저 리스트들을 쭉 읊은 겁니다. 네네. 리설주 관련해서는 방금 저 앞땡미를 이제 먹였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레드 발렌티노라는 게 이제 발렌티노보다는 젊은 세대를 위한 브랜드인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 있다. 가방은 이제 크리스찬 D땡을 든다라는 거였었고 김정은 관련한 브랜드들 많이 나왔는데 김정은은 이제 몽블랑, 몽블땡의 가방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국정원들이 이걸 아주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날 완전히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브랜드별로. 네, 저희가 지금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뮤직 합방에 관련한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침 9시부터 열리는데 속속 지금 주주들, 뭐 관련 기업들 사장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합병이 이루어질지 결렬될지가 아마 삼성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죠. 네, 참가자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박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인 게요. 일반적으로 주총하면은 한 70%? 뭐 참석률 이 정도 됩니다. 잘 오지도 않고 소액주주들은. 근데 이제 전에 SK하고 SK CNC 불과 몇 주 전이었죠. 할 때가 한 80%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은 90% 주주 참석률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은 거기에 3분의 2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60%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찬성은. 그러니까 이게 찬성은 그걸 넘어야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무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지금 50%에서 60%의 지분 확보까지도 지금 많이 참석할수록 불리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정도로. 네,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 계속 이어가면요. 어떻습니까? 이설주, 김정은 모두 이렇게 수입품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선호하고요. 북한은 그러니까 독재형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좋은 거 쓰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은 그 인민이 아니고 백성들이죠.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자체 북한 내부에 생산되는 건 거의 없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곤약부터 뭐 유럽제 좋은 거 명품을 다 쓰는 것은 그 김정은과 이설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얘기죠. 예를 들어 북한에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북한 경제가 지금 피폐인 상태인데 저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북한 주민들은 수입품 사용을 막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하고 이제 그 패밀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왕들이고 왕비고 그다음에 그 태어난 아기는 왕세자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외국 상품을 애용하지만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창조와 건설에서 국산화 비중 높이자, 수입 병 대담하게 털어버리자, 애국 헌신의 기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은 없어도 수입병은 없다.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일으켜야 한다. 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북한 경제가 지금 사상 최악일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도 뭐 막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이제 자력 경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체제가 뭐 단순히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종교와 결합된 광신적 왕조 국가라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뭐 본인들, 그러니까 이 김정은 패밀리가 봤을 때 저런 형태로 좋은 걸 쓴다는 것은 뭐 자기들은 당연한 것으로 자기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국내외 많은 주주들이 저희 그 합병에 김신 사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김신 삼성물산 사장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너무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저희 그 합병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겸허하게 오늘 주총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따가 주총 끝나고 뵙죠. 뭐 감사합니다.
열어주시길 좀. 네, 겸허의 결과 기다리겠다. 이따가 주총 끝나고 뵙자. 김신 삼성물산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뷰들을 보면 뭐 플랜 B 없다라는 말들 많이 하고 있어요. 표정이 지금 예. 상당히 좀 밝은 걸로 봐서 네. 그동안에 한 몇 주 동안에 그 소액주주의 위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걸 프락시 파이트라고 하는데 네. 표정이 상당히 김 대표가 밝은 걸로 보면 꽤 많이 소액주주 표를 좀 모으지 않았나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박빙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소액주주들 현장에 와서 또 투표하는 있겠죠. 주주들 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소액주주 90%라고 예. 그러면 실제 현장에 와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을 것 그럴 같은데.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소액주주권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대표 던질 사람은 이미 엘리엇에게 위임했고 찬성은 삼성물산에게 이제 했고 이제 외국계 지분이 한 또 24%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외국계 자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 조금만 삼성물산 편을 들면 아마 쉽게 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초 9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워낙 주주들이 많이 와서 1시간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는 그거 전망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오고 그 있어요. 시간은 어쨌든 네. 뭐 이 소위 말하는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오늘 뭐 뜨거운 합병 결정의 현장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삼성 주총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AT 센터 지금 연결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또 중요한 소식이고 오늘 관심이 있는 소식이다 보니까 연결을 해드렸는데 계속 저희 방송에는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16억 원 손해배상을 당한 김현중 씨가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진실게임. 김태현 변호사가 친절한 사건 브리핑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의 싸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현중 씨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조회 회신서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김현중 씨가 약간 유리한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씨 변호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김현중 씨가 이미 2014년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자친구가 다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 내용은 너의 폭행으로 내가 유산이 됐다. 그러니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영중 씨의 측 변호인은 법원을 통해서 전 여자친구가 진료를 받았다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형외과에서 받은 상해 6주의 진단서도 처음에 간 정형외과에서는 맞은 것이 아니라 헬스클럽에서 넘어졌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았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서 맞은 것으로 원인을 바꾸어서 6주의 진단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중 씨 얘기는 야, 임신 사실 거짓이다. 그리고 내가 때린 것도 그 정도 때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반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전 여자친구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금 6억 원을 주면서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너는 임신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합의금은 돌려달라. 더군다나 너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이거 외부에 공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약금 6억 원 또 내놔라. 이렇게 해서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 어제까지 나온 상황에 의하면 김영중 씨가 약간 유리한 위치에 점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전 여자친구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톱스타였던 김현중 씨, 여자친구와의 폭행, 임신, 유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현중 씨는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네. 이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진실 게임은 계속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 드렸듯이 사실조회 회신서를 김현중 씨 측이 공개를 하면서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 뭐 유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대중이 꽤 분노했던 게 사실인데 약간 뭐 김현중 씨 측에 지금 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낸 거죠.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중 씨가 하는 얘기는 항상 뭐였냐면
야, 왜 임신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한테 뭐 초음파 검사를 하자, 너 왜 안 하냐? 진짜 내가 맞긴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산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 당시에 정말 임신을 한 건지 김현중 씨 애인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현중 씨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병원에다가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 법원을 통해서 네. 병원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진료 기록을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지금 자막에 아까 나왔지만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없다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김현중 씨 얘기는 이런 것이고 그 당시 예전에 벌금형 받았던 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때린 건 맞는데 그 6주라는 게 사실 그게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과연 우리가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정형외과 갔을 때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 넘어졌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진단을 안 끊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바꿔서 내가 타인에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6주 진단을 끊었기 때문에 그 6주도 이미 뭐 끝난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폭행한 거 아니다. 그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임신 사실이 전혀 없다. 그거를 입증하고 싶은 거죠. 임신 사실이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이미지 실추문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네. 그냥 때린 거랑 자기 애를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낙태시킨 거랑 건 유산시키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저 남자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한테 맞아가지고 애가 유산됐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거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임신 사실을 거짓이라고 만약에 판명이 되면 그 완전히 소송의 진행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실조회 회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럼요. 거죠. 왜냐하면 증거로서.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해서 그 어떤 병원들에서 법원에 도착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증거 능력을 가지죠. 예, 지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네. 임신을 과연 전 여자친구가 했었느냐의 여부, 네. 그리고 그 임신이 유산이 됐는데 그 유산이 김현중 그렇죠. 씨로 인한 폭행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지금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그 내용들 자체가 일단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어느 병원에서 이제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진료를 네. 확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다가 이재만 씨 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여자가 무슨 진료 받았는지 밝혀봐 이렇게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 병원에서 이제 결과를 병원에다가 송부를 발송을 한 것이죠. 거기 봤더니 이제 임신 사실을 우리가 임신 사실이 없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우리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적이 없다. 네. 우월경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 여자친구의 승소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낮아지죠. 근데 다만 이제 여자친구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받았어라든지 사실은 내가 뭐 병원 간 건 아니었고 우리 뭐 약국에서 산 임신 진단 테스트로 받았어.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입증의 문제라는 걸 보면 여자친구 측에서 이게 이제 김현중 씨의 아이를 내가 가졌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현중 씨 측 얘기는 병원 가서 같이 가자 했는데 김현중 씨 그 여자친구 혼자 가가지고 내가 확인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어떤 병원 가서 김현중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임신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임신 사실을 우리가 진단한 적이 없다라고 나온 것으로 보면 이제 이대로 가면 김현중 씨가 굉장히 유리해질 확률이 높죠, 현재. 네, 김현중 씨 같은 경우에 지금 12억 상당의 반소를 제기를 한 상태인데 일전에 김현중 씨가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은 또 시인을 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임신과 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아니라고 만약에 치면 하지만 폭행은 인정을 했다면 배상 금액 같은 게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중 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벌금형 받아 끝난 사안인데 근데 이 반소는 왜 들어간 거냐면 예전에 합의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의 내용은 네가 나한테 맞아서 내 애를 유산했다며. 네, 알았어. 내가 6억 줄 테니까 대신 이거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제 외부에 발설이 된 것이죠, 지금. 그리고 김현중 씨 주장대로 하면 임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합의금 내가 줄 필요 없는 건데 합의금 준 거 아니냐? 그거 내놔. 그 2배를 달라고 지금. 그 6억. 쉽게 하면 6억. 그 다음에 그리고 너 이거 외부에 발설 안 하기로 했는데 발설한 거잖아. 그러니까 위약금 6억. 그래서 12억이고 김현중 씨 얘기는 이거와 별도로 내가 연예인으로서 심각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후에 더 추가해서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추가 소송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송 액수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지 실추된 부분과 네. 뭐 활동을 하지 못해서 벌어들이지 못한 그렇죠. 돈, 뭐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소송은 22일 날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예, 20일 날 진행되는 거고 일단은 그날 소송에서는 이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도달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법정에서 밝혀야 되는 거 먼저 나오는 얘기인데 네. 김영중 씨 측에서 이미 이제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진 거고 그날 이제 재판부가 이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서 그 여자친구가 원고죠. 원고인 여자친구 쪽 변호에 대해 의견을 물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네가 말했던 병원 갔더니 너 임신 받은 적이 없다는데 너 이거 어떡할 건데? 다음에 또 증거 있냐? 뭐 어느 병원 갔었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물을 거고 거기서 여자친구 측 대리인이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다에 따라서 소송의 항방이 좀 갈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어제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군가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크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을 웃게 만든 남자 누구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십니까? 찰떡을 줘서 돌렸는데요. 우리 당내 화합하고 당청 간에 찰떡같이 화합을 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당청 간의 그 소통과 협력으로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를 보고 계속 웃었는데요. 네.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죠. 일단은 뭐 원유철 대표가 원래 뭐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워낙 부드럽고 네. 워낙 진짜 뭐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통령을 모처럼 이제 웃게 만든 것 같고 어쨌든 만남 자체가 5개월 만이죠, 지도부와. 네. 5개월 만이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인데 어쨌든 어제 분위기는 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공개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원윤철 대표가 이제 취임 인사를 하면서 자기도 지금 4선 의원인데 내 선거할 때는 한 번도 커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는 커피를 흘렸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뭐 대통령을 돕고 이제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커피를 흘리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저 분위기는 뭐 모처럼 보는 그 당과 청이 좀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였다. 뭐 이렇게 모든 언론이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의 코피와 찰떡 발언에 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불과 3개월 전 지난 2월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취임했을 당시에 청와대 회동은 분위기가 꽤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5개월 전이죠. 한번 보시죠. 네, 지난 2월 10일의 모습과 바로 어제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구도는 비슷하죠. 네. 뭐 대통령 어떻습니까, 표정이? 대통령 표정 제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어제 이제 회동이 네. 좀 중요했던 거는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식적 뭐 1대1로 그 이완구 사태 때 들어갔던 거 말고 여러 가지 당청 회동을 할 때마다 뒷말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리 배치를 가지고 야 이게 좀 의전상 김무성 대표 좀 홀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한번 나왔으면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다음에 2월 달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미 그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할 때 난을 누가 갖다 주느냐 예. 왜 조은선 수석이 안 오고 신동철 비서관이 오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한 번 있었고 뭐 의도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런 뒷말들이 흘러나오는데 어제는 그런 뒷말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단 원유철 원내대표 취임할 때도 정무석에 난을 가지고 왔고 어제 대통령께 뭐 파한대소하는 장면도 있었고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작년 전당대회 끝나고 회동이라든지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2월 회동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막 파한대소하는 장면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어저께 그랬었고 또 호사가들은 옷 색깔도 얘기를 합니다. 새누리당의 상징이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네. 2월 달에는 회색 바탕에 빨간 줄 잠깐 있는 거 입으셨는데 어제는 빨간 바탕에 회색 줄 있는 거 입어서 야 이거 대통령의 새누리당의 애정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보는 그러네요. 회사가들이 패션이 완전히 있는데 다르네요. 그렇죠. 네. 패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빨간 바탕이랑 회색 바탕. 그 어제 또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뒷말이 전혀 나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당청 관계는 그래도 굉장히 잘 좀 굴러가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당청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찰떡을 사서 돌린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청 관계 앞으로 찰떡 관계가 될 것으로 보세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추경이 이번 달이 끝나면 이제 9월까지는 여름 방학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네. 여름 방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 4월 총선이 있죠. 그럼 9월 정기국회는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는 거의 파장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바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대체로 뭐 그 9월 총선 직전 그 예산국회는 뭐 비교적 쉽게 끝나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급격하게 총선 전국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총선입니다. 총선은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동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만에 하나 뭐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쉽겠지만 총선에 패배한다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야말로 뭐 레임덕이죠. 레임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앞두고는 우리가 강력한 적을 앞두고는 갈등을 봉합하고 합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앞두고 이제 당과 청이 유승민 사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이런 이제 웃는 화기애애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 회교동을 마친 뒤에 19분 동안 김무성 대표와 별도로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뭐 얘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먼저 회동 직후에 김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21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국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주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단독회동이고 유승민 사퇴 이후 처음인데 이 단독회동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단독회동 자체가 이제 3개월 만이죠. 3개월 네. 만이고 지난번 이완구 총리 문제 있을 때 이제 남미 순방 가기 전에 이제 한 40분 긴급히 만났던 거 이후에 이제 3개월 만에 처음인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냐는데 뭐 한 가지 주제는 확인됐습니다. 7월 25일 날 제가 미국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아주 잘 결정하셨다, 잘 다녀오시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한 20분 동안 대화 재연을 한번 해봤을 때 주제가 몇 개 들어가겠냐는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때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총선 관련 뭐 오픈 프라이머리는 일관되게 김무성 대표가 주장을 해왔지만 친박 핵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정치적으로 선거에서는 프로니까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얘기해서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 취임 1주 전 기자회견에도 선진화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게 선진화법 문제가 황우여 부총리나 뭐 이렇게 발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방미 계획 문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뭐 선진화법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한 조간을 보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 게 뭔가 뭐 소록도 한센병 환자 문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전달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 어떤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어머니 유경수 여사도 소록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따뜻함의 공통분모가 소록도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류 봉투를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두 분 간의 만남 자체가 이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실은 제게도 굉장히 좀 들떴다. 그런 만남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좀 새누리당 이 당 대표부가 판을 좀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경제인 특사도 좀 세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좀 하시라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에 SK그룹, LIG그룹, 한화그룹 3명의 지금 수뇌부 대표들은 대상이 된다 쪽으로 좀 가능성을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도 이 정도라면은 한 번에 어느 정도 좀 고민을 나름대로 좀 해보고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추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이제 이달 말에 추경만 제대로 좀 통과가 되고 다음 달 초에 메르스 종식이 또 되고 이런 패턴만 가게 되면 의외로 경제가 6월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8월에 이제 빠른 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어떤 실물 경제에 따른 이런 자산 지표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빠른 반등이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추경, 메르스 종식까지 된다면 의외로 뭐 청와대라든가 집권 여당 쪽에서는 뭐 경제 파트 쪽에서 이 혜택을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번 단독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에게 우리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보통 뭐 말이 굉장히 신중한 박 대통령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잘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아주 오랫동안 기본적으로는 당과 청 사이에
회동이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파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총선을 향해 가는 동안 특별히 그 박 대통령이 선거에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여러 심리적인 불편함을 좀 더 내려놓고 이제 좀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김무성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고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 화해 무드가 조금 더 진행될 거라는 하나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 여권 인사에 따르면 회동을 마치고 나온 다음에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 대표가 무언가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어제 분위기는 뭐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뭐 심각한 걸 제안할 뭐 그만한 지금 안건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봤습니다만 저럴 가능성은 별로 뭐 이제 높지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어제는 뭐 3개월, 5개월 만에 만났다. 네. 이 만남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상당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그 경제인 특사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드리면 당에서 사실 대통령께 큰 부담을 덜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데 네. 경제인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에서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형식이고 건의하는 대통령이 형식이고. 수용하는 네.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당이 숙제 하나를 풀어주는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쪽으로 어떤 정치적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는 대체로 좀 뭐 좋았지 않느냐 뭐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정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어제 스마트폰 해킹 시연을 했죠. 네. 문재인 대표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는데 먼저 이 해킹 시연 현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당은 국민께 국정원의 휴대폰 사찰과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휴대폰의 악성 코드 감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아마 화면에 그대로 전송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시 하나만 더 입력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 불도 들어오지 않는데 카메라가 작동이 되네요. 가로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가로로 돌려보십시오. 아, 가로로. 스마트폰을 살짝 꺼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끄보세요. 예. 사용 안 하고. 예, 그냥 보고. 예. 사용 안 하고 예, 껐습니다. 이제는 껐는데도 네, 해킹 시연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꺼졌는데도 그대로 네. 지금 영상이 전달되는 카메라가 모습. 동작이 네. 되고. 자, 우선 이제 하나씩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국정원이 이태리 업체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이게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원 정보기관에서 해킹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했냐 안 했냐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국정원이 그 정보에 보고했고 여야 간사 신경민 의원까지 포함해 여야 간사의 답변에 의하면 20인분을 뭐 저는 몇 인분하게 뭐 밥 식사 주문한 줄 알았는데 일단 20인분을 샀다는 것이고 그중에 확인된 게 18개가 대북 인사였던 것이고 두 개는 연구용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여권국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시연한 장면들이 일반 국민들이 봐서 놀랍죠. 휴대폰 꺼졌는데도 막 화면이 나오고. 이제 저게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인데 저것과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정치 쟁점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떨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게 그러니까 북한 농작원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한 또 해킹 그렇죠. 프로그램이기도 필요하죠. 한데 국정원의 특성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데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건 일반 민간인 사찰에 썼느냐. 그렇죠. 이게 쟁점인 거죠. 그게 쟁점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아, 사건이고.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정말 일반 민간인, 뭐 여기 있는 우리 뭐 6사람 네. 다 지금 스마트폰 해킹한다든지 뭐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거 위원장을 덜컥 맡은 게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야 국가적 이슈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외부에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맡아 탁 나온 게 이거거든요. 네. 본인이 보안 전문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정치적인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 같은 경우 고스톱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국정원이 정말 민간 해킹이 나왔다 하면 정말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니까 확 밀어붙이는 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네. 국정원이 이게 진짜 대북용으로 쓰고 민간에 난 게 아니네. 그러면 슬그머니 피해 없이 샥 빠져나오는 스톱, 이걸 잘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안철수 의원이 판단을 내려서 고스톱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도의 정치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라고 하면 뒤에서 자문만 해주고 위원장은 정말 정무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걸 안철수 의원의 덜컹 같아서 글쎄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안랩 대표이기도 하고 IT 백신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약간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청계천에 가면 뭐 저런 정도 시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백신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해킹하는 것이고, 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어제 이제 뭐 안철수 안내외 대표이사를 지냈던 안철수 이제 의원이 이걸 시연했다. 그다음에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 휴대폰을 꺼놔도 카메라가 작동이 되네. 우리 국민들 저거 봐도 놀랍죠, 사실은. 저걸 모르는데 저것과 국정원이 이태리로부터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저렇게 되겠죠. 저렇게 되는데 그 타겟이 누구냐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본질인데, 예를 들어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표를 했는데 해킹 흔적이 있다 이러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뭐 없었는데, 국정원이 한 20개 정도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도 저 결코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경민 간사나 여야 간사도 야당은 국정원 한번 가서 보겠다. 소프트웨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을 야당이 지금 야당 내부가 어지러운데 이걸 가지고 키우기에는 아마 야당 핵심도 좀 무리가 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이 뭐처럼 내 전공이 이거거든요라고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 의혹이 있으니까 정보위에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특히 확인이 어렵지가 않은 게, 저 프로그램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말처럼 공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개 사왔다라고 하면은 20개 쓴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갤럭시 S6용이니까. 그러니까 정보위 간사 대표가 들어가서 민간인이니까 아닌가만 파악하고 들어오면 실은 정쟁은 끝나게 되니까, 국민도 관심도 있으니까 국정원과 국회 뭐 수뇌부가 가서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 스마트폰을 또 이렇게 해킹 대상으로 시연한 것도 재밌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 또 이렇게 안철수 위원 많이 좀 시켜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계기로 두 사람 다시 또 예전처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지난번 대선부터 뭐 그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고, 뭐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 사이가 좋아진다 해서 신당 논의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뭐처럼 저런 장면이 정치적 이벤트로 연출됐지만, 그것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다. 네, 안철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번 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또 정치 문제 소재로는 참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정보원하고 이제 충분히 만약에 보고를 했고,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뭐 야당이 훨씬 더 큰 공세를 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보고 속에서 아닐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